자, 이번에는 이제 20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는 에게 문명하고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첨부하신 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리의 여인으로 불리는 이 프레스코화는 고고학자 아더 에반스, 알툴 에반스에 의해 크레타 섬의 멜에서 발굴되었다. 민호와 문명의 예술은 화려하고 생생하며 인간미와 개성이 넘친다. 바다는 프레스코화와 도자기 그림에서 즐겨 다루던 주제였다. 엘에서 발견된 문자 체계는 처음에는 상형 문자였으나 이후 엘으로 발전하였다. 옴은, 치는, 아카이아인이 정복한 후에 사용되었다. 그것은 88개의 부호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부분이 앞서 사용된 문자에서 파생된 것이다. 20세기 중엽 마이클 벤트리스에 의해 해독되면서 초기 그리스어로 밝혀졌다. 자, 그럼 이제 내용을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기역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지명과 그다음에 니은에 공통으로 들어갈 문자의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 파리의 연인이 있어요. 예, 요거는 이제 프레스코 하거든요. 예, 프레스코 하는 거는 그 이제 일종의 벽화 중에 일종인데 석회에다 모래를 섞어서 모르타를 벽면에 바르고 수분이 있는 동안 채색하는 이렇게 완성하는 헤어를 이제 프레스코 하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요걸 이제 볼 때 이제 강렬한 이제 붉은 입술하고 콧눈이나 세련된 화장법 때문에 그 발굴 당시에 마치 파리의 여인 같다 하는 찬사를 받으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요 이 프레스코하였던 이제 이 파리의 여인은 그 당시 고고학자였던 아더 에마슨이 크레타섬 어디에서 발견됐냐면 크노소스에서 발견했습니다. 그 크노소스는 제 그리스 신화에도 나오죠. 그래서 이 미노스 왕의 미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 그래서 하여튼 요때 크노소스가 발견돼 이 크노소스는 크레타에서 제일 그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크레타에 여러 도시 국가도 있었는데 그 중에 요 제일 큰 도시가 이 크노소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니 크레타 문명의 예술은 되게 오리엔트 영향을 받으면서도 매우 독자적인 어떤 성격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크노소스가 이제 그 주변에 도시국가를 이제 뭐냐면 통제할 때 무력보다는 이렇게 합의를 이끌고 이제 주도권을 행사했어요. 예. 그래서 예술 역시 이제 화려하고 생동감이 넘치는 인간미가 가득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이 크노소스에서 발견된 이제 상형 문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크노소스 유적지에서 두 종류의 이제 전투파 문자들이 발견돼요. 그래서 성상 A 문자와 그 다음에 성상 B 문자가 이제 발견되거든요. 자, 요 성상 A 문자는 크레타 문명의 어떤 고유한 문자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현대인들이 해독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마 이제 요 크레타인들이 인도 유럽어족 계통이 아니라 조용히 다른 계통의 이제 어족이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자, 근데 요 성상 B 문자는 해독이 되죠. 예. 그래서 이 문자가 약 88개의 이제 부호로 이제 이루어졌는데 요게 이제 민호와 말기의 무역, 그러니까 미케네 문명의 초창기 때 BC 한 1450년경에 크레타 섬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제 이때 계기로 해가지고 크레타 문명이 미케네 문명의 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그래서 크레타 문명이 멸망한 걸로 보고 있어요. 되게 15세기 때. 왜 BC 15세기 때 멸망했냐? 두 가지 가설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요 앞에 미키네인들이 와가지고 정복했다는 설이고, 그 다음에 이제 테라라는 하산이 있는데, 요 테라 하산이 폭발해서 결국에는 멸망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예.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원래 이제 크레타 섬에 있었던 건 아니고 미케네인들이 만들었던 그 거잖아요. 그래서 요걸 이제 분석을 해보면 그 당시 미케네 왕국의 어떤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어. 그래서 이 문자가 이제 또 알았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이제 그 마이클 벤틀리어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당시 이제 이게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이 성상 비문자가 해독되면서 해독 결과 이 문자가 다른 아님 초기 그리스어라고 이제 밝혀졌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 사람들이 미케네인들이 그리스 본토 원주민과 혼합된 인도 유도부족 계통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호메로스 신화 속의 이야기로만 치부됐던 미케네 문명이 실제로 그리스 역사의 당당한 한 페이지를 고고학적으로 증명되는 어떤 결과가 됐다. 그리고 이 크레타 문자가 이제 발견되면서 그들의 문자를 통해서 그들의 어떤 사회 구조나 이런 것들 파악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에게 문명에 이제 관련된 중에 이 크노소스 궁전과 그다음에 성상 A 문자, B 문자 관련된 내용이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요 관련된 기출 문제, 에게 문명 관련된 기출이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게 20년도에 나왔던 기출이기 때문에 한번 이제 6, 7년 지났으니까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1번은 이제 뭐냐면 여기 이제 그 다리우스 1세와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그 페르시아 1차 페르시아 전쟁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그래갖고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첨부하신 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원전 522년 오타네스는 국정을 모두에게 공동으로 맡기자고 주장했다. 나는 이제부터 군주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오. 그대들은 이미 캄비세스 2세의 오만함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를 보았소. 이소노미아라 부르는 다수의 통치에서 사람들은 추첨에 의해 관직을 맡고 모든 제안은 공동체 앞에 제출되오. 그래서 나는 우리가 군주제를 폐지하고 다수의 지배를 강화하기를 제안하는 바이오. 모든 일은 다수에게 달려있기 때문이오. 중약하지만 메가조비스는 과두제로 바꾸자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군중보다 더 어리석고 방자한 존재는 없소. 참주의 오만함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난폭한 민중의 오만함 속으로 빠지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오. 중약. 우리는 일군의 가장 훌륭한 자들을 선택하여 그들에게 권력을 넘겨줍시다. 다음으로 이퍼네리가 의견을 밝혔다. 나는 최선의 민주제와 최선의 과두제, 최선의 군주제 가운데 군주제가 단연 뛰어나다고 말하겠소. 가장 탁월한 한 사람보다 더 좋은 것은 분명 없을 것이기 때문이오. 기원전 492년 렐의 명령을 조사 마르도니오스가 소아시아의 연안을 따라 항해하여 이오니아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매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나는 오타네스가 민주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그리스인들을 위해 그 놀라운 일을 여기서 언급하겠다. 즉, 마르도니오스는 이오니아 참주들을 모두 폐위하고 그 폴리스들의 민주정을 수립했던 것이다. 그리고 마르도니오스의 군대는 에레트리아와 아테네를 목표로 진군해 갔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 여기 들어갈 인물은 누구냐면, 다리우스 1세요. 다리우스. 그러니까 다리우스가 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했던 건데, 원래 이제 여러분들 키로스 2세를 잘 알고 계시죠? 이 사람이 실제로 이제 아케메스 페르시아를 창건한 사람인데, 그 키로스 2세가 이제 그 스키타를 원정하는 과정에서 죽게 돼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그 아들이었던 캠비시스 2세가 이제 이집트 원정 가다가 그 뭐냐면 또 죽게 되고 그 과정에서 그 당시 그 가짜 가오메타라는 사람이 스메르디스라고 이제 칭하면서 이제 왕위를 창퇴를 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 페르시아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람을 죽인 후에 앞으로 이제 정치 체제 어떻게 하는 논의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 각각의 인물들이 이제 각각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때 이제 오타네스라는 사람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추천에 의한 간직임용, 그러니까 이소노미아, 법 앞에 평등을 기반한 다수의 통치를 제한하죠. 이게 민주제고 이에 반해 이 메가조비스는 민중의 무지함과 방자함을 경계하여 가장 훌륭한 소수가 다수인 가두제를 주장을 했고 이에 반해 다리우스 1세는 민중의 타락과 가두적 내의 파별 싸움을 이제 지적하면서 가장 탁월한 한 사람의 군주제가 최선임을 피력하면서 결국 승리했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딱 보면 헤로도토스잖아요. 그래서 이 헤로도토스가 여기 와서 뭐 보고 들은 걸 가지고 적어놓은 건 아니겠죠. 자기도 건너 건너 들은 건데 아마 이제 그 당시에 페르시아 왕이 다툼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리스인들의 어떤 그 담론들 얘기를 이제 적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인들이 자신의 그리스 역사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라고 투영을 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팩트는 아닌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여기 들어가는 사람이 다리우스인데 다리우스는 이제 원문에는 이게 원서류에는 다리우스라고 적혀 있어요. 예, 근데
그 후에 이제 다리우스 2세, 다리우스 3세가 있기 때문에 그냥 다리우스도 맞고 다리우스 1세도 맞게 할 것 같아. 예. 자, 하여튼 이런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은 좀 이따가 나중에 기출문제 분석을 좀 읽어가면서 더 살펴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난을 보겠습니다. 나. 예. 나는 이제 1차 페르시아 전쟁 관련된 내용이야. 그래서 이때 이제 다리우스 1세가 즉위후 이제 제국의 기틀을 이제 다지고 반란을 진압하고 나서 그리스 원정을 나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다리우스 1세는 그리스 원정을 두 번에 거쳐서 했죠. 1차 그리스 원정, 2차 그리스 원정.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래서 1차 페르시아, 2차 페르시아 이렇게 이제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원정의 배경이 됐던 게 뭐냐면 그 BC 499년에 이오니아 반란이 났어요. 이오니아 지방은 여기 이제 터키에서 연해안 지역을 이제 뭐냐면 이오니아죠. 여기 요 지역이 이제 그 당시 그리스인들이 시민 도시들을 많이 이제 세웠거든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리디아를 점령하고 나서 그 지역을 이제 장악을 하게 됐는데 이때 이제 이오니아 반란이 일어나니까 당시 아테네하고 엘렉트리아가 반란군에 지원을 했어요. 테베나 스파르타는 거절했는데 그때 이제 아테네가 이제 한 20명 정도? 20명인다. 20척 정도. 해군 20척 정도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뭐냐면 상당히 열이 받았겠죠.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때 그 당시 이제 다리우스는 자기 사이였던 여기 보시면 마도니우스가 있어요. 마도니우스를 이오니아 천주 그 이제 임명하고 했는데 이제 1차 원정 때 이제 마도니우스 임명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가기 전에 1차 원정 가기 전에 이오니아의 천주들 다 폐위하고 민주정을 수입한 등 유화책을 이제 펴면서 이제 그 다음에 그리스 본토 넘어가죠. 근데 이제 아토스 고비가 있어 아토스. 여기가 이제 오늘날 보스포러스 이제 넘어가는 그쪽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태풍을 만나서 함대를 잃으면서 아테네 도착하기 전에도 그냥 1차 원정이 실패에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을 들은 경란 다리우스는 기원전 490년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제2차 페르시아 전쟁 있고 이때 이제 아테네가 단독을 싸웠죠. 이게 그때 이제 유명한 전투가 마라톤 평원인데 이 전투에서 아테네군에게 이제 패배를 하게 되죠. 예. 자, 그럼 여기에서 좀 눈여볼 게 뭐냐면 다리우스라는 1세의 인물이에요. 이 다리우스 1세는 그 세계사 교과서에도 잘 뭐냐면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란하고 미국이 막 전쟁하고 있잖아.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이란사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 그래서 쫙 보면 페르시아가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왕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다리우스 1세잖아요. 그래서 다리우스 1세 중앙 집권 체제 강화 이런 걸 좀 파악을 해두셔야 될 텐데 그래서 9년제 실시 도요 왕의 길, 역전제 정비, 그다음에 그 사트라는 총독 파견, 화폐 및 동양 통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강력한 이제 중앙 집권 체제가 세웠고요. 자, 그래서 이 다리우스 1세는 비록 1차, 2차 실패했지만 그의 아들이었던 크샤르크세스 있죠. 이 사람 때 이제 뭐냐면 또 큰 발전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샤르크세스는 이제 페르시아 전쟁과 관련돼서 3차 원정하고 관련돼 있죠.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영화 300을 보면 키가 되게 크고 뭐 이게 피어싱한 그 괴물 같은 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는 간대하다.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크세스고 이 크세스가 그 3차 원정과 관련돼 있죠. 페르시아 3차 전쟁.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있고요. 페르시아 전쟁도 그 자체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기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페르시아 전쟁의 배경이나 이오니아 반란 그 배경에 됐던 이제 이오니아 반란 관련된 내용 1차 페르시아 전쟁 그 다음에 이제 2차 페르시아 전쟁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뒤에 이제 3차 페르시아 전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는 제가 강의 시간 때 했으니까 그냥 강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첨부를 해놓을 테니까 그거 보시면서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다리우스가 이제 왕위 집권하는 과정 그리고 키루스 이제 그 앞부분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키루스하고 다리우스 내용을 제가 보니까 이제 기타가 나올 때 한번 나올 때 됐거든요. 중동사 부분이.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좀 읽어볼게요. 자, 어디야? 네.
보겠습니다. 자, 여기인데 다리우스 1세 부분만 읽어볼게요. 요거는 예. 제공해주신 이미지 밑줄 75F392.png 링크 이메이지 밑줄 75F392.jpg 링크 이메이지 밑줄 75F385.png 링크에 포함된 텍스트 내용을 역사적 설명 없이 원문 그대로 제시합니다. 이메이지 밑줄 75F392.png 링크 내용 가와 나에 적혀있는 내용은 다리우스 1세 때 일어난 사실이다. 사료에는 다리우스라고 적혀있다. 후에 다리우스 2세, 3세가 등극했기 때문에 그들과 구별하기 위해 후대에는 다리우스 1세라고 불렸다. 이하 다리우스 1세라고 칭하겠다. B.C. 550년 아케메네스 페르시아를 창건한 사람은 키로스 2세이다. 원래 페르시아는 메디아의 속국이었다. 키로스 2세는 자기 외할아버지의 나라인 메디아를 공략하여 점령하고 신바빌로니아, 리디아를 잇따라 점령하여 페르시아 제국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스키타의 원정 중에 포로로 잡혀 전사하게 된다. 키로스 2세는 장남인 캄비세스 2세와 차남인 스메르디스, 바르디아가 있었다. 키로스 2세가 사망하자 자연스럽게 장남인 캄비세스 2세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캄비세스 2세와 스메르디스는 평소에 사이가 좋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캄비세스 2세는 집권 초기에는 스메르디스는 포용하려고 했지만 모반을 계획한다는 소문을 듣고는 생각이 바뀌어서 조로아스트교 사제인 가우마타에게 스메르디스 암살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나서 이집트 원정을 나섰다. 키루스 2세 때 이미 이집트 원정 계획을 사전에 준비해 두었기 때 쉽게 이루어졌다. 펠레시움 전투에 이집트군을 격파한 페르시아군은 수도인 테베까지 점령하였다. 이집트는 수도를 멤피스까지 옮겨 항전했지만 멤피스조차도 함락되어 이집트 26왕조는 멸망하고 말았다. 이집트 정복하고 나서 리비아와 에티오피아 원정에 감행했지만 사막 폭풍과 현지인들의 저항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그 와중에 가마우타에게 암살을 맡겼던 스메르디스가 죽지 않고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되었다. 급히 군대를 돌려 스메르디스를 원정하는 과정에서 캄비세스 2세는 급사하고 만다. 캄비세스 2세가 죽자 그의 동생인 스메르디스는 왕위에 오르게 된다. 그런데 왕위에 오른 스메르디스의 행동은 평소의 스메르디스의 행동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 페르시아 귀족인 오타네스는 자기 딸을 스메르디스에게 시집을 보냈는데 자기 딸로부터 실제 스메르디스는 가우마타에게 암살을 당했고 가우마타가 스메르디스 사칭한다는 사실을 들었다. 스메르디스가 가짜라는 설은 후에 다리우스 측이 쿠데타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조작되었다는 견해가 있다. 오타네스는 친하게 친했던 페르시아 대귀족들을 불러 이 문제를 논의했다. 오타네스를 포함해 7명이었고 그 중에 다리우스도 포함되었다. 그들은 가짜 스메르디스, 가우마타를 제거하기로 결심하고 스메르디스를 단검을 찔러 죽였다. 내부 쿠데타에 성공한 후에 그들은 다시 회의를 열어 앞으로 페르시아 정치체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문제의 예문이 이에 해당하는 사료임. 오타네스는 캄비세스 2세의 독단성을 들어 민주정을 실시하자고 주장했지만 반면에 다리우스는 민주정은 대중들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실시할 수 없고 잘못하면 중후정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전제정을 하자고 의견을 제시했다. 결국에는 귀족들은 다리우스 의견을 따라 전제정을 실시하자고 정하였다. 곧 이어서 여기에 모여있는 7명 제후가 해가 뜨는 시간에 각자의 말을 끌고 나와 먼저 우는 말의 주인으로 왕으로 정하자고 합의를 봤다. 다리우스 1세는 계략을 써서 자기의 말에 앞말의 냄새를 맡게 하여 울게 하고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 캄비세스의 직계가 아닌 일개 귀족 출신인 다리우스가 쿠데타로 왕위에 오르자 9명의 귀족들은 반발하게 되고 반란이 일으켰다. 이집트 원정 등 여러 전투를 겪었던 다리우스 1세는 이들 반란을 쉽게 진압하고 9명의 귀족들을 죽였다. 이와 관련된 기록이 베이스툰 비문에 남아있다. 베이스툰 비문에는 다리우스 1세 앞으로 9명의 귀족들과 가마우타, 가짜 스메르디스가 끌려와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리고 반란 진압 과정과 다리우스 1세의 치적이 고대 페르시아 문자, 아카드 문자, 엘람 문자 같은 서령 문자로 적혀 있다. 912. 이메이지 밑줄 75F392.jpg 링크 내용 다리우스 1세는 반란을 진압하고 9년제 실시, 도로 역전제 정비, 우편제도 바탕 913. 감찰관 파견, 사트랍도 왕의 눈왕의 귀 914. 세제 정비, 화폐와 도량형을 통일하는 등 중앙집권을 정책을 추진했다. 캄비세스 2세 사후 혼란을 틈타 독립하려고 했던 리디아, 신바빌로니아 지역을 다시 장악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거쳐서 그리스 원정 시도했지만 실패하였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이제 읽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22번 문제를 풀고있습니다. 자, 22번은 이제 어떤 문제냐면요. 이 당시 이제 펠로포네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아테네가 이제 그 당시 이제 이렇게 멸망할 뻔했잖아요. 근데 이제 스파르타가 아테네를 이제 뭐 참전시키고 구했고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요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 예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첨부하신 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후 코린토스와 엘은 아테네의 파괴와 예속화를 주장했지만 스파르타는 이에 반대했다. 대신 장벽을 허물고 12척을 제외한 모든 배를 스파르타로 넘기며 추방된 자들을 받아들이고 스파르타와 동맹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아테네와 강화를 맺었다. 중략 아테네에서는 30명이 대표로 선출되어 스파르타와의 강화안을 이행하기 시작했다. 또한 새로운 체제를 위한 입법을 늦추면서 민주정 당시의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고 처형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후 스파르타는 소아시아 전역에 군대를 주둔시켰다. 이러한 상황은 기록으로 남긴 아나바시스 키로스의 페르시아 원정기에서도 엿볼 수 있다. 기원전 401년 1만 명의 그리스 용병대가 페르시아에서 왕위 찬탈을 시도한 키로스에게 고용되었는데 키로스가 쿠낙사에서 전사하자 그리스로 귀국하기 위한 긴 여정에 올랐다. 하지만 스파르타 군대는 흑해 지역의 그리스폴리스에 겨우 도달한 그리스 용병대를 외면했고 이로 인해 그리스 용병대는 스파르타 군대와 충돌 직전까지 이르렀다. 기원전 396년 아테네와 을펄을 비롯한 여러 폴리스들은 앞반반만 스파르타 동맹을 결성하여 스파르타의 전쟁을 일으켰다. 휴전 후에도 엘은 스파르타의 공격을 받았는데 기원전 371년 레우크트라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그리스 세계의 새로운 패권자로 부상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봤는데요. 자, 그러면 문제를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가 자료를 좀 보죠. 가 자료는 이게 뭐냐면 BC 404년에 야이고 스포타미 해전이 있어요. 펠로폰네소 전쟁에서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이제 아테네가 스파르타 이제 패배를 하게 되는데 그걸 계기로 전쟁이 끝나게 돼요. 자, 하지만 이제 스파르타 앞에선 더 큰 과제가 놓여져 있었는데 요 가설을 볼 수 있듯이 아테네 문명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가지고 요때 펠로폰네스 동맹국 사이에 의견이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코린토스하고 테베, 이 기억이 들 것은 테베죠. 예, 테베는 아테네의 완전한 파괴를 주장을 하게 되죠. 근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그 테베나 요 그 당시 이제 뭐냐 코린토스의 주장에 대해서 스파르타는 그거 안 된다. 그래도 아테네가 그 페르시아 전쟁 때 나름대로 큰 공을 했는데 좀 잘못됐다고 해서 패배했다고 이게 뭐냐면 파괴하면 잘못된 거니까 요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그 살려는 주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스파르타가 왜 살려주냐? 이거는 이제 표면적인 이유뿐이고 실제로 이제 아테네가 없어지면 그 자리를 분명히 코린토스와 테베가 먹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코린토스와 테베를 견제하기 위해서 세력 균형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 아테네가 자신의 속국을 만들고 그들을 또 견제하는 그 역할을 또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했던 것이죠. 그래도 요게 이제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디귿에 들어갈 공통된 들어간 인명어 순서 쓰시오 이렇게 있죠. 이거는 이제 여기 탭이고 자 여기 디귿이 있는데 요거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요거는 아테네 출신의 역사가로서 헬레니크라는 그 뭐냐면 글 썼던 크시에노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크시에노프. 응, 크시에노프. 이 사람이 이제 당시에 이제 헬레니카를 통해서 당시의 정세를 기록했는데요. 이 사람은 또 그리스 용병으로 직접 페르시아에 갔어요. 예. 그래서 페르시아 가서 했다가 거기에서 뭐 정치적 여건 속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돌아오고 그 부대를 이끌고 이제 들어오는 그 긴 여정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나바시스가 있어요. 여기 키노스의 페르시아 원정기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유명해. 그러니까 헬레니크보다는 요 책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제 아나바시스는 그 당시에 원정기를 남겼다. 그래서 그 당시 스파르타의 대외 정책과 이 군사적 상황을 생생하게 이제 전달했는데
이때 이제 스파르타는 그 펠로폰네스 전쟁 이후에 그 전쟁 비용을 손실 메꾸기 위해서 각 폴리스의 군대와 강독관을 파견하고요. 아테네보다 더 고액의 공납금을 요구하게 돼요. 예, 그 악재적인 통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나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그 당시 이제 소아시아 군대의 주둔 상황을 이제 알 수 있듯이 스파르타는 소아시아 패권을 둘러싸고 또 페르시아 대립을 했고 페르시아하고 싸우고 있었거든요. 원정도 가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그리스 용병대를 외면하는 또 오만한 태도를 보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스파르타 독선적인 태도 때문에 결국에 과거의 동맹국이었던 테베와 코린도스조차도 등을 돌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뒤에 나와 있는 이 코린도스 동맹이나 제2차 해상동맹 이런 것도 반스파르타 동맹들이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요 사항들은 우리 이제 교과서 나는지 그냥 우리가 보는 기본서에는 띄엄띄엄 있어. 교과서 안에 안 나왔고 기본서에도 그냥 뭐가 연대기가 연표가 확실히 않지 않고 그냥 뭐가 띄엄띄엄 있는 그 때문에 정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을 제가 이제 그리스 패권 전쟁의 도표에서 제가 이제 정리를 예전에 했거든요. 여기 이제 놓을 텐데 여기는 펠로포네스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있는 사료에 다해 있는 게 코린토스 전쟁이야. 예. 그 코린토스 동맹이 코린토스 전쟁을 했는데 코린토스 동맹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뭐냐면 필리포스 2세가 만든 코린토스 동맹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코린토스 자체가 딱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요충지야. 예전에 한번 요거 이제 좀 보여드린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녹음을 안 해가지고 두 번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잠깐만요. 네, 위치를 좀 보겠습니다. 이 코인토스가 여기 있어. 코인트. 예, 코인트가 이쪽이죠. 딱 지중해 이제 뭐야 입구에 있는 거예요. 딱 중간에. 그러다 보니까 모이기가 좋아. 예, 그래서 이 코린토에서 동맹이 세 번 정도 맺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코린토스를 이제 앞에 필리포스 2세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한 세 번 정도 맺었고요. 그 중에 이 코린토스 동맹들이 맺어졌고 그리고 이게 기원전 396년이에요. 그러면서 이때 이제 반스파르타 동맹이 맺고 콘도스 전쟁이 났어요. 예,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그 제2차 해상 동맹으로 아신 분도 있는데 제2차 해상 동맹 그 뒤에 얘기예요. 요거는 이제 기원전 이제 395년, 308년인데 그 뒤에 제2차 해상 동맹이 맺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서강자에 나와 있는 이 안타키다스 학약 있죠. 요것도 이제 그 페르시아의 대그리스 정책의 전환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 제가 전 시간에 이제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잠깐. 자, 일단 뭐 이렇게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테베가 이제 시를 키운 다음에 여기 보면 그 레오쿠트라 전투가 있죠. 예. 유명한 사선진법 이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스파르타가 패배를 했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설명을 좀 계속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보면 미은의 원인을, 이 니은 볼게요. 니은이 의미하는 정치 변화를 쓰시오. 자, 그 당시 아테네가 이제 그 스파르타 속공을 이제 떨어지면서, 그 당시 이제 스파르타는 일종의 30명의 참주의 가두제를 실시했어요. 예, 그래서 가두제가 수립됐지만 곧바로 멸망했다. 쫓겨났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은의 원인을 가의 내용을 밑줄친 니은을 참조해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반스파르타 동맹 요거 제2차 해상 동맹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요거 아까 이게 무슨 동맹이라고 했죠? 제2차 해상 동맹이 아니라 코린토스 동맹이야. 코린토스. 아마 물어보면 코린토스야지 맞아요. 예. 제2차 해상 동맹 그 뒤에 이제 결성된 거예요. 그걸 좀 이따 제가 한번 읽으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이때 이제 왜 제2차 스파르타 동맹이 형성됐냐? 테베도 예전에 스파르타하고 그 같은 편이었는데 이건 뭐냐면 아까 지명했처럼 그 당시 스파르타 각 폴리스에 군대 감독관을 파견하고 고액의 공납금을 요구하는 억압적이기 때문에 그랬고 결국에는 이제 요거 레오크트라에서 앞에서 얘기한 전투에서 그 당시 테베가 크게 승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세니아 지역 등 같은 걸 뺏겼죠 스파르타가.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그리고 헤로트가 독립하고 그 내용들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좀 볼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요 이제 크세노프 관련된 내용이야. 크세노프. 그래서 여기 헤레니카도 있고 특히 이제 유명한 게 아나바시스라는 게 있어요. 오히려 이게 더 유명한데
자, 그래서 요거 관련된 내용을 한번 기출에서 이제 분석을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아니고, 네, 여기 있네요. 네, 여기가 이제 아나바시스와 이제 스파르타 군대 주둔. 그러니까 스파르타가 각 도시 국가에 이제 군대를 주둔하면서 가혹하게 이제 착취하는 그 내용들인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청하신 이미지 밑줄 6287C .jpg 링크에 포함된 텍스트 내용을 역사적 설명 없이 원문 그대로 제시해드립니다. 크세노폰의 아니바시스와 스파르타의 군대 주둔, 스파르타가 각 폴리스의 군대 주둔 사실은 엘 크세노포니슨 아니바시스, 키로스의 페르시아 원정기에서 나온다. 당시 그리스 용병들은 출신과 상관없이 다른 폴리스나 외국에서 돈을 받고 전쟁을 참여하였다. 그리스 용병이 대대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코린투스 전쟁 무렵으로 보고 있다. 페르시아 왕 아르타크세르크세스의 아우키로스는 형에게 모반하는 군사를 일으키기 위해 바빌론으로 쳐들어가려고 대군을 모집하였는데 이때 크세노폰이 그리스 용병으로 참여한다. 크세노폰 인물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근거 자료 참조. 그러나 바빌론 근처인 쿠낙사 전투 BC 400일에서 키로스가 전사하였다. 그 후에 크세노폰은 1만 명의 그리스 용병을 지휘하였다. 용병들은 아르메니아, 소아시아, 흑해 등 장거리 행군을 거쳐서 2년 만에 그리스로 귀환하였다. 용병들은 페르시아군에게 쫓기고 도망간 지역에서도 이민족들의 저항에 부딪히는 등 퇴각 도중 죽고 낙오하는 자가 속출해 8천여 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병 부대는 성공적으로 후퇴할 수 있었다. 어려움에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던 이유는 크세노폰은 지략과 용기에 크게 힘입었다. 그리스로 향한 행군 과정에서 흑해 연안에 폴리스 머물고 있던 스파르타 군대는 그리스 용병대를 외면했고 이로 인해 그리스 용병대와 스파르타 군대와 마찰을 빚었다. 이 사실을 알 수 있듯이 스파르타 군대가 흑해 연안의 폴리스까지 주둔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스에 도착한 용병들은 차가운 대우를 받았다. 그리스인들은 탈출에 성공한 그들이 상당한 무장력을 가진 것을 보고 파프라고니아나 이오니아에 식민 군사도시를 건설해 일대의 지배자가 되려 한다거나 그리스 도시를 치려 한다는 등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스파르타는 고심 끝에 용병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그리스로 돌아오자마자 다시 흑해를 건너 페르시아로 쳐들어가는 원정대로 보낸다. 크세노폰은 이때 부대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용병들이 다시 페르시아로 건너가 어떻게 되는지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다만 이때 스파르타와 페르시아의 전쟁 양상은 크세노폰의 다른 저작인 헬레니카에 실려있다. 출처 1. 이미지 밑줄 6287C .jpg 자, 이렇게 이제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볼 게 뭐냐면, 아까 이제 코린토스 동맹 관련된 내용 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코린토스 전쟁이 일어났는데,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우리가 보는 기본서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자료를 좀 찾아가지고 이렇게 서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 사용자님께서 기독교 내용이라고 말씀하셨으나 첨부하신 이미지는 스파르타와 페르시아의 역사, 안탈키다스 화약 및 레우크트라 전투 등에 관한 기록입니다. 요청하신 대로 이미지 속 내용을 별도의 역사적 설명 없이 그대로 제시해드립니다. 이미지 텍스트 내용 BC 398년 스파르타의 왕 아게실라오스 2세는 페르시아 왕위 계승전을 틈타 그리스의 여러 도시가 있던 소아시아 연안 영토를 페르시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소아시아 원정을 나갔다. 이는 펠로폰네소스 전쟁 때 자신들을 도와주었던 페르시아와 결별하는 것을 의미했다. 스파르타의 소아시아 출병을 계기로 그동안 스파르타의 가혹한 통치에 억눌려왔던 폴리스들이 들고 일어났다. 기원전 396년에 아테네, 코린토스, 아르고스, 엘테베 등이 반반 스파르타 동맹, 코린토스 동맹이 형성되었다. 아테네는 과거 델로스 동맹 시들을 규합하였다. 또한 테베도 보요티아 여러 폴리스를 중심으로 결합하였다. 고대 그리스 역사에서 나온 코린토스 동맹은 3번 정도 나온다. 페르시아 전쟁, 코린토스 전쟁, 필리포스 2세 때 결성된 동맹이다. 코린토스 동맹 명칭 자체는 당시 불렀던 명칭이 아니라 연맹 총회 장소가 코린토스이기 때문에 후대 역사가들이 붙인 명칭이다. 페르시아 지원을 받은 코린토스 동맹은 스파르타를 상대로 코린토스 전쟁 B.C 395 B.C 386을 일으켰다. 당시 스파르타는 페르시아에게 패하여 함대를 상실하였다. BC 394.
스파르타군은 보이오티아의 할리알토스에서 패하여 장군 리산드로스가 전사하는 등 동맹군으로부터 많은 피해를 입었다. 스파르타는 코린트 전쟁으로 그리스 본토에서 위기가 처하자 페르시아와 화평을 맺고 일시 점령했던 소아시아를 페르시아에게 넘겨주는 대신 본토에서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였다. 스파르타는 안탈키다스를 페르시아에 파견, 아르타크세르크세스 2세를 설득하여 화약을 맺었다. BC 386. 이 화약을 안탈키다스의 화약, 대왕의 화약이다. 이 화약을 통해 소아시아의 그리스 식민 도시는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들어가고 그리스의 여러 도시들은 자치를 인정받았다. 페르시아는 이 화약을 그리스 통제에 이용하였다. 여러 그리스 국가의 독립을 보장하며 평화를 준수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서는 페르시아 왕이 직접 전쟁을 벌이겠다고 공포한 것이다. 이는 그리스 국가들의 독립을 보장함으로써 페르시아에게 대적할 대규모 강국의 등장을 방지하려고 페르시아 왕의 정치적 영향력을 증대하려고 하였다. 스파르타가 그리스의 공동의 적인 페르시아와 협상하여 소아시아 그리스 식민도시를 팔아넘긴 사실은 스파르타에 대한 그리스 폴리스 배신감이 높아갔다. 이후에도 페르시아 왕은 그리스 내부에 개입해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반면에 내분을 벌이던 그리스인들은 사절들을 페르시아 왕에게 파견해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안티키다스의 화약 후에 그리스의 정치 상황은 아테네, 테베, 스파르타, 서로 상호견제하는 구도가 형성되었다. 아테네는 제1차 해상동맹 델로스 동맹을 계승한 제2차 해상동맹을 결성하고 BC 377 테베와도 동맹을 맺었다. 그러나 테베가 보이오티아를 통합하여 강대해지자 양자의 결합은 깨졌다. 또한 2차 해상동맹 가맹도시 사이의 단결이 강력하지 못하여 BC 357년 동맹시 전쟁이 일어나고 BC 338년 동맹이 최종적으로 해체되었다. 테베에서는 펠로피다스를 중심으로 민주정치가 회복하고 스파르타의 수비대를 격파하였다. 스파르타는 테베를 응징하려고 공격하였다. 그러나 BC 371년에 테베의 에파미논다스의 사선진 전술에 말려서 레우크트라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았다. 그리고 펠로폰네소스를 진격한 에파미논다스는 스파르타의 헤일로타이가 거주하고 있던 메세니아 지역을 점령하고 그들을 해방시켰다. 레우크트라 전투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출문제 분석 참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2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그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 전에 있었던 문제를 이제 보면 되거든요. 잠깐만요. 이게 지금 화면이 바뀌면 이게 잠깐 하는 것 같아요. 일단 공유 중지를 잠깐 하고 다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할게요. 이게 화면이 좀 바뀌면 이게 미스가 매칭이 다 안 되더라고요. 그 화면 매칭이요. 아마 이게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프로그램 자체가 준 자체가요. 예, 일단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녹음하다가 끊어진 것도 제가 이게 화면 매칭이 안 되니까 다시 이제 바꾸는 과정에서 제 실수로 뭔가 키를 잘못 옮긴 것 같아. 그래가지고 좀 약간 그런 거거든요. 예, 그 자주 있을 테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요. 자, 하여튼 23번을 이제 보면 여기 이제 그 자체가 문제 쉬운 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 전에 있었던 기출 문제에서 나왔던 거고 뭐 그냥 교과서나 서계 정도 읽으면 웬만하면 다 풀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간을 볼게요. 가 여기 딱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중장보병이죠. 딱 중장보병.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중장보병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BC 7세기, 6세기 때 해외 식민지 학대로 이제 상품화폐가 이제 발달하면서 무기를 자비로 구입할 수 있는 부유한 평민층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들은 기존의 이제 어떤 그 귀족 중심의 기병 전술을 대신해서 이제 뭐냐면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팔랑크스 예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중장보병은 그 당시 왼손에 그 방패를 자신의 왼쪽과 옆 동료의 오른쪽을 이제 보호하고 그 파열 종대로 빽빽한 대형을 유지하게 돼요. 이때는 제일 중요한 게 개인의 욕망보다는 대열을 지키는 협동과 애국심, 공동체 의식 이런 것들이 되게 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는 이제 귀족 정치에 타격을 주죠. 왜냐면 이제 이 중상층들이 이걸 통해서 나름대로 이제 뭐냐면 중장보병을 통해서 팔랑크스나 밀집 대응을 통해서 이게 군대를 이제 형성하고 큰 공을 세웠잖아요. 주력이 됐죠. 그러니까
피드 흘린 만큼 뭘 주장하죠? 정치적 권리를 주장해야 돼. 예. 그래서 이런 데 이제 하고 이런 것들이 솔론의 개혁에 반영이 되죠. 예.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기억에 들어갈 것은 이제 뭐냐면 여기 그 대형을 맞춰서 이제 한 진영이니까 팔랑크스 밀집 대형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난을 볼게요. 요 난을 보니까 그림 뭐가 있어요? 3단 노선 배가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3단 노선이 이제 그 당시 부각이 됐던 것은 페르시아 전쟁 때야. 그때 이제 페르시아 2차가 끝난 다음에 테르모필레 그 2차가 끝난 다음에 데미스토클레스의 이제 주장대로 이제 아테네 해군을 이제 만들잖아요. 그래서 주력이 이제 육군에서 해군을 이동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아테네는 해군, 그 다음에 스파르타는 육군 이렇게 도식화해서 이제 이해를 하시는데 실제로 아테네가 이제 해군으로 바뀌게 된 것은 2차 그 페르시아 전쟁 끝난 후에요. 자, 그 후에 이제 이 빈민층들이 요 3단 노선에 이제 노군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죠. 여기. 그래서 이때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노군 활동했던 이제 빈민층, 그러니까 테테스의 덕분으로 그래서 이제 뭐냐면 살라미스 해전에 이제 뭐냐면 큰 공헌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페리클라스가 정치하면서 이들의 어떤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여기에서 큰 공을 냈기 때문에. 그래서 페리클라스 때 이제 민주주의는 이들이 이제 여기에서 살라미스 해전 같은 데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치적 권리를 주는 방식으로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리클라스가 이제 페르시아 전쟁 시기에 3당 노선 녹군을 이제 하장한 빈민들 테테스에게 수당제 등 실질 정치 참여를 보장해줬다. 자, 요거는 예전에 했던 문제들하고 거의 그냥 네트워크 계속 나온 거죠. 그래서 뉴트나 돼갖고 계속 나오는데 거의 이런 문제예요. 페리크스 나올 때 수상제 실시했고 뭐 그런 게 페리크스 나올 때 맨날 나와요. 예. 자, 뭐 이렇게 있고 자 다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자 요거는 이제 그 아리스토파네스라고 하는 기원전 이제 5세기 4세기 초에 활동했던 하여튼 시국 작가인데 요때 이제 내용도 있죠.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이 문제 뒤에 있는데 자, 밑줄진 디귿을 다에 의거해서 방박할 거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보면 페르키더스 시대의 민주주의를 완성된 형태의 민주주의다. 근데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걸 방박해야 돼. 완성된 민주주의가 아니죠. 항상 이제 뭐냐면 여기 한계점이 있어. 우리가 알다시피 뭐예요? 노예, 그 다음에 여자, 외국인,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 제외시켰죠. 그래서 완성된 형태의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거. 자, 근데 이제 요걸 다 쓰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요 조건문을 보면 디귿을 다에 의거했을 거 아니야. 다. 그러니까 다의 내용을 보셔야 되죠. 예. 단순히 이거 문제점이 뭐냐. 한계점 싸우면 굳이 이거 다를 집어넣을 필요 없잖아요. 그 다를 집어넣는 이유가 이렇게 조건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예, 조건을. 그래서 이제 어떻게 쓰냐. 여기 이제 여인들 보면 그 루시 트레넷 이제 발음하기도 힘드네. 루시 트레네트인데 루시 트레트인가? 하여튼 루시 트레트인데 제가 이 끊어읽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글씨를 잘 몰라서 멍청한 사람 같으니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기여가 없다고 하니까 요게 많은 거야. 그래서 여자들은 전쟁에 2번 싸워요. 우리들은 병사를 낳았고 그 아이들을 전쟁에 보냈죠. 예, 이렇게 했죠. 그래서 여성들도 나름대로 간접적 피를 흘렸다. 그러니까 정치적 권리를 가져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여성사 관련돼서 낸 것 같아. 그래서 해마다 여성사 관련된 내용이 2점에서 뭐 4점 정도 이렇게 있고 특히 이제 요거는 서양사에서 났거든요. 서양사 교수님들 중에 이제 역교동 교수님들이 여자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낸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동감은 못해요. 예, 동의할 수는 없는데 왜냐면 여기 뭐 여자들이 이제 뭐 애를 낳은 건 마찬가지지만 남자도 이제 같이 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아이들 전쟁 보낸 게 뭐 국가의 부름에 따라서 이제 그 본인들 그 남자들이 간 거지 여자들이 전쟁 보낸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약간 그래 예, 이런 것들은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제 의견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다에 근거해서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노예와 외국인 빼고 여자만 남겠죠. 그래서 여성의 정치 참여 참정권을 제한했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24번을 볼게요. 24번.
자, 24번이 이제 오늘 이번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게 24번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헬레니즘 문화와 관련된 내용이고 알렉산드리아 관련된 내용을 이제 물어보고 있거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먼저 가와 이제 나, 다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 아, 이게 아니죠. 예.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예, 여기네요. 첨부하신 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엘은 헬레니즘 시대의 지적 생활의 중심지로서 특히 박물관과 도서관이 유명하였다. 도서관 설립의 공신으로 알려진 데메트리우스는 세상의 모든 책을 모으기 위하여 엄청난 예산을 썼다고 전해진다. 늘 도서관의 관장이었던 에라토스테네스는 그의 지리학에서 지구의 둘레 길이를 상당히 정확하게 계산하였다. 이처럼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시기에 이루어진 과학의 진보는 아리스타르코스의 우주에 대한 독특한 설명에서도 입증될 수 있다. 나, 키프로스 출신의 한 철학자는 인생의 목적을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이라고 표현하였다. 중략 트 그의 첫 번째 후계자인 클레안테스는 본성과 더불어 라는 말을 덧붙였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인생의 목적은 본성과 일치하여 사는 것이다. 크리시포스는 이 말을 더 명확히 하고자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본성에 의해 생기는 경험과 일치하여 사는 것이다. 다, 엘 학자들은 세상이 신들의 명령에 의해 지배되는 것으로 세상은 신과 인간의 공통도시요 국가와 같은 것으로 파악합니다. 자연히 우리가 사는 세계는 그런 세상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우리 자신의 이익보다는 공동의 이익을 우선해야 합니다. 중략 선하고 현명한 자는 법률에 복종하고 시민의 의무에 게으르지 않고 활약. 자,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 이제 보면 일단 이제 가와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가와 관련된 이제 내용에서 기획에 공통된 도시의 그 명칭을 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들어간 거는 알렉산드리아죠. 알렉산드리아. 예. 그래서 요때 헬레니즘 시대의 어떤 이제 지식의 정보센터가 알렉산드리아인데요. 알렉산드리아가 그 알렉산더가 정복한 지역에 70개 넘게 세웠어요. 예. 그래서 곳곳에 이제 유충지를 세웠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그리스인데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계획 도시에 와가지고 뭐냐면 이렇게 살고 요게 중심으로 도시 중심의 헬레니즘 문화를 형성했죠. 예. 그리고 주변을 전파시켰는데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의 이제 좀 약간 단점이고 한계점이 뭐냐면 도시 중심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농촌까지 확산되지 못했던 그런 이유죠. 근데 이게 노마도 마찬가지죠. 노마도 이제 곳곳 속초를 세우고 속초의 중심지에다가 그 뭐냐면 도시를 세우죠. 노마식 도시. 그 노마식 도시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 모여서 속주민들을 통해서 이제 노마식 통치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이식시키잖아요. 그러면서 노마와 동화시키는 그런 정책을 했는데 이 그리스가 이제 뭐냐면 그 원조인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알렉산드리아는 지금 70개 있는 도시가 다 그런 게 아니라 그중에 지금 유일하게 남아 있는 도시가 여기 뭐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죠.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있는데 거기 그 카이로에 보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이집트에서 제2의 도시인데 요거는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포톨로마이오스 왕조가 등장하잖아요. 포톨로마이오스 왕조의 수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사료에 언급된 곳이 뭐냐면 박물관, 무세윤이나 보죠. 또 도서관 등 당대 최고의 학자들 모여서 연구했던 곳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예전에도 한번 제가 얘기했는데 여기 에라토스 테네스가 그의 지리학에서 지구 둘레길을 상당히 정확하게 계산했다. 근데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요거 이 사람도 외워두실 필요가 있어요. 예, 이거. 그래서 요 사람이 이제 지리학에서 상당히 유명한 사람인데 또 그 아리스타로고스가 나왔으니까 요 사람도 나올 수 있겠죠. 뭐 내년에 나오진 않겠지만 그다음에 또 포토로스 마이오스 왕조 때 시기했던 과학의 진보는 이 아리스타로코스의 우주에 대한 독특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람 관련된 내용을 이제 쓰라고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요 사람에 대해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코페르니쿠스보다
거의 1800년에 앞서서 우주의 중심이 지구가 아니라 태양임을 선언했어요. 그래서 태양의 중심이 우주다. 그래서 태양 중심의 우주인데 태양은 우주의 중심에 고정되어 있고 지구를 포함한 모든 행성이 태양 주위에 원 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우주를 태양계로만 보면 이만은 맞죠. 근데 우주는 태양계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은하도 있고 우리 은하와 비슷한 은하들이 수십 개, 수천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말은 좀 약간 그렇지만 일단 요 우주라는 것을 그 태양계 한정에서 보면 맞는 말이에요. 일단 그 당시에는 뭐 천문학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그다음에 이 사람이 또 대단한 게 뭐냐면 지구의 자전과 공정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구가 하루에 한 번씩 자전하고요. 1년에 한 번씩 태양 주위에 공전했던 사실을 통찰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 사람이. 그다음에 이 사람이 또 중요한 그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지구가 훨씬 더 뭐냐면 태양이 지구보다 더 크다는 걸 이제 주장한 거죠. 그래갖고 뭐 여기에서 3배, 300배 정도 크다라고 하는데 대차가 100배 이상은 커요. 예. 그래서 이제 일단 18배를 커다는 있고 어떤 책은 300배가 있다고 하는데 숫자는 중요한 건 아니야. 예, 이때는 하여튼 이 사람이 태양이 지구가 크다는 걸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걸 기하학적 계산을 통해서 이게 결론을 지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태양이 지구보다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작은 지구가 큰 태양 주위를 도는 건 논리적으로 논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작은 지구가 큰 태양을 주위를 두는 것을 그 질량이 크게 하기 때문에 질량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작은 지구가 태양을 두는 거지 어떻게 태양이 지구를 도냐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이 아리스토텔레코스는 중력이라는 개념을 알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뭔가 직관적으로 얘기한 거야. 큰 게 중심이고 작은 거는 주변을 돈다. 직관적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는 이유를 이제 나중에 중력이라는 개념을 이제 통해서 밝힌 거는 설명을 뉴턴이라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시대를 앞서간 인물이지만 그의 주장은 소수에 불과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과학계 이제 그 확산됐던 이론이 아리스토텔레스죠.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이 사람은 또 사상가도 유명하지만 유명한 또 뭐냐면 천문학자도 유명하고 뭐 여러 가지 과학도 이제 했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과학에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아리스토텔레스에 만든 과학적 세계관이 중세까지 지배하고 근대에 들어와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과학적 세계관을 깨면서 과학이 진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청동소를 주장했고 또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지금이야 지구가 돈다고 생각하지만 딱 보면 태양이 도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혀든 거야 이런 소리를. 자, 하여튼 이 사람이 이제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당시 이제 그 청동소 지동소를 주장할 때 저서가 뭐냐면 태양 및 달의 크기와 거리 및 그 거리에 대해서 난 그 해서 그걸 주장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반달이 뜰 때 각도를 이용해서 태양과 달의 상대적 거리의 크기를 찾출했어요. 그래서 달이 정확한 반달일 때 지구, 달, 태양이 직사각형을 이루게 되는데 이때 아리스토텔레코스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니에요. 아이스타 발음 아이스타로코스는 그 당시 이제 이때 각도를 측정해서 태양이 달보다 훨씬 멀리 있고 따라서 그 크기도 훨씬 커야 된다고 증명했죠. 자,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약간 오차가 있어.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만원경이 없었잖아. 갈릴레오처럼 만원경이 없기 때문에 측정에 오차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근데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예전에 사람들 신학적 상상을 통해서 이제 우주를 봤잖아요. 뭐 신의 어떤 모습들, 신이 뭐 이렇게 우주를 만들고 그들끼리 뭐 치고받고 티키타카하는 그런 모습을 본 게 아니라 기하학적 인과관계를 통해서 나름대로 우주를 해석했다는데 나름대로 고대 과학의 그 최정점을 평가받았다. 그렇지만 이 아이스타코로스의 이론이 그 헬레니스트 시대에 뛰어난 성취에도 불구하고 포톨레오 마이오스 때는 청동세에 밀려서 크게 이제 뭐냐면 잊혀졌죠. 매몰됐죠. 뭐 시차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등등 여러 가지 좀 한계도 있었어.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묻혀졌다가 나중에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지동설을 주장하고 이게 일반화되면서 다시 이제 문헌을 뒤져보다가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이론이 부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시대에 앞서간 사람이었다. 그래서 안타까워. 너무 시대에 앞서가면 사람들이 몰라줘요. 예, 결국엔 이렇게 이제 있고 어쩔 때는 이제 이상한 놈 취급받고 이렇게 이제 뭐냐면 목숨까지 잃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자,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코스의 태양 증시서는 이 코페르니쿠스에 직접 영감을 또 주기도 했는데, 코페르니쿠스 초고에 보면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이름이 언급되어 있을 정도로 그의 사상이 인류의 인식이 뒤바뀌는 위대한 이제 선구적 시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돼 있으면 거기 초고의 내용 보면 코페르니쿠스 초고에 보면 지식은 폴리스의 좁은 울타리 넘어서 세계와 우주를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그래서 헬레니즘의 이런 개방성과 탐구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 아리스타 제발 아리스타로코스 제가 익숙지가 않아요, 발음이. 예, 그런 같은 학자에 태어날 수 있었다.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아리스토코스의 계산은 이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 측정 방식은 그 당시 현대 천문의 거리 측정 단위하고 했는데 이때 AU라는 개념 있죠? 이 AU. AU는 뭐냐면 태양하고 지구 간의 관계야. 거리죠. 이게 1AU예요. 그래서 이게 천문학적 단위인데 요걸 보통 이제 다른 것에도 뭐 별과 별 간의 관계 그다음에 행성과 행성도 다 1AU라는 거리를 이제 일종의 제시를 하죠. 이걸 가지고 하죠. 그래서 1AU, 2AU. 태양하고 지구의 관계 이렇게 거리가 1AU고 뭐 이게 이걸 통해서 뭐 태양하고 목성의 관계, 뭐 목성하고 관계 이렇게 다 이제 이런 식으로 단위를 사는데 요 개념을 이제 제시했던 것이 아리스토텔레코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알 필요 없어요. 저도 이제 지금 조사한 거 가지고 이제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런 것 정도는 이제 뭐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답을 보겠습니다. 자, 다른 이제 또 뭐냐면 이게 이제 스토아파죠. 스토아파. 네. 그래서 이 스토아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자연법 사상이 이제 있잖아요. 스토아파.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스토아파를 알 수 있는 게 이제 나하고 달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조화를 이루는 삶, 신과 인간의 공통 도시, 이런 것들 보편적인 어떤 것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이게 스토아파인데 폴리스가 붕괴한 뒤에 이 불안해진 개인들이 그들의 이성적 자연에 수용하다 이런 것들 해답을 줬던 게 스토아파예요. 그러면 스토아파는 이제 사상을 잠깐 여기 설명하겠습니다. 예,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가 자연법 사상이죠. 음, 그 자연법 사상은 뭐냐? 쫄본 폴리스에 이제 벗어나서 초폴리스적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개별 민족의 어떤 법과 체계 이런 것들 초에서 요 법의 어떤 근원이 되고 보편적인 어떤 원칙이 되는 거. 이게 자연법이야.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인간의 행복에 대한 거죠. 예. 그래서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이제 그 헬레니즘은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 예. 그래서 개인주의가 또 강했고, 그래서 이제 인간의 행복을 어떻게 추구할 것이냐, 그거에서 절제를 통해서, 욕망의 절제를 통해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스토아파인데,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스토아파는 이제 보편적인 법, 자연법 사상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니을에 보면 여기 나오는데 세상은 신과 인간의 어떤 공통도시다라는 개념이죠. 이 세계 시민주의라고 하는 이런 그 보편적인 어떤 그 사상은 로마로 가서 자연법 사상의 뿌리가 되죠. 그래서 로마 같은 경우에는 법이 되게 발달됐잖아요. 그래서 간습법, 그다음에 이게 더 발전돼서 시민법, 만민법 이렇게 이제 자연법인데 시민법하고 만민법은 음, 이게 어떤 특징이냐면 요거는 실정법이죠. 실정법. 시민법은 이제 노마 시의 어떤 이제 노마 시민들이 이제 적용하는 법이고 만민법은 이제 노마가 팽창하면서 속주민들에게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 속주민들의 어떤 간섭이나 법률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만든 거고 나중에 그 시민법이 만민법 통합이 되죠. 예. 그래서 그 안토니스 칠령을 통해서 이제 모든 사람이 노마 시민이 되면서 요 만민법이 좀 더 포괄적이기 때문에 하는데 이 실정법들에 대한 상위법이 일종의 자연법이야. 그래서 이 실정법에 대한 그 근거가 되고 법 철학을 제공한 것이 자연법이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뭐냐면 헌법 같은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헌법.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스토아파는 로마법에 큰 영향을 주는데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이 되는 스토아파와 자연법 사상은 정의와 형편의 원리를 강조하는 로마법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스토아파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기도 하죠. 이거는 제가
뭐 여기 전공자는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여기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예, 재미나를 통해서. 그래서 한번 보면서 참조를 해주시는 것도 좋고 서양사 개론에도 들어가 있긴 했는데 너무 짤막해. 그래서 요것만 보면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왜냐면 서양사 교수님도 이제 사상사 전공하신 분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분이 쓰신 것 같아. 그분이 지금 하는 날에 계시지만 자 하여튼 한번 요거 관련돼 가지고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잠깐 읽어볼게요. 예. 제가 이제 여기다가 했는데 화면이 또 버벅될 수 있겠네. 넘어가면 다른 쪽으로 넘어가면 버벅되더라고요. 잠깐만. 제가 여기 강의하기 전에 미리 이제 강의 대본을 만들어 놓고 좀 하거든요. 기준에 따라서 크로소스가 있고 여기 있네요. 예. 요걸 한번 좀 보겠습니다. 수학과 사상 관련된 내용. 헬레니즘 시대를 대표하는 스토아 학파, 에스토익 스쿨은 인간의 이성과 자연의 질서를 결합하여 서양 정신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형성한 철학입니다. 특히 이들의 사상은 단순한 윤리적 지침을 넘어 제국으로 팽창하던 로마의 통치 철학이자 로마법, 로맨로의 사상적 근간이 되었습니다. 전문가적 시각에서 스토아 철학의 본질과 그것이 로마법에 끼친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스토아 학파의 철학적 정수, 로고스와 세계 시민. 스토아 학파는 기원전 3세기 초 제노에 의해 창시되었습니다. 이들은 폴리스 도시국가라는 좁은 울타리가 무너진 헬레니즘 시대의 불안 속에서 보편적 이성이라는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자연에 따르는 삶, living according to nature. 스토아 학파에게 자연이란 우주를 지배하는 신성한 이성인 로고스를 의미합니다. 인간은 이 로고스의 일부를 공유하는 존재이므로 이성에 따라 욕망을 절제하고 의연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선선이라 보았습니다. 아파테아, 외부의 상황이나 고통에 흔들리지 않는 부동의 마음 상태를 지향합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 운명은 담담히 수용하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 나의 의지에 집중하는 태도입니다. 세계 시민주의, cosmopolitanism. 모든 인간은 동일한 이성을 공유하므로 인종, 계급, 국가를 초월하여 평등한 세계의 시민이라는 사상입니다. 이는 헬레니즘 제국과 이후 로마 제국의 보편적 통치를 정당화하는 논리가 되었습니다. 2. 스토아 사상이 로마법에 끼친 상세 영향 분석. 로마법은 초기 도시국가의 관습법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나 스토아 학파의 자연법 이우스 내추럴 사상을 수용하면서 비로소 인류 보편의 법체계로 진화했습니다. 1. 자연법 이우스 내추럴 개념의 확립. 스토아 학파는 실정법, 인간이 만든 법 위에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법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법의 도덕성. 법은 정의롭지 않으면 법이 아니다 라는 명제 아래 로마 법학자들은 실정법이 자연의 이성에 부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보편적 정의. 이는 로마법이 단순한 권력의 도구가 아닌 정의, 에퀴타스와 형평을 추구하는 체계로 발전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 이민족법, 이우스 젠티엄의 이론적 토대. 로마가 영토를 확장하며 로마 시민뿐만 아니라 외국인 이민족 사이의 분쟁을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을 때 스토아의 세계 시민주의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보편성 확보. 특정 폴리스의 관습을 넘어 모든 인간에게 공통으로 발견되는 이성적 원리를 법률로 구성했습니다. 이것이 이민족법, 이우스 젠티엄이며 훗날 근대국제법의 효시가 됩니다. 3. 인권의 신장과 법적 주체성의 확대. 모든 인간은 이성을 가졌기에 본래 평등하다는 스토아의 명제는 로마의 신분 질서에 균열을 냈습니다. 노예제의 완화. 비록 노예제 자체를 즉각 폐지하지는 못했으나 법학자 울피안 등은 자연법상으로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고 선언하며 노예에 대한 가혹한 처우를 법적으로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법의 변화. 가부장, 파터 파밀리아스의 절대적인 가권을 약화시키고 여성과 자녀의 법적 지위를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사상적 동력이 되었습니다. 3. 요약. 로마법의 영혼이 된 스토아 철학. 구분. 스토아 철학의 원리. 로마법에 나타난 구현, 법의 근원, 보편적 이성, 로고스. 자연법, 이우스 내추럴. 시공을 초월한 보편 규범. 적용 범위. 세계 시민주의, 이민족법, 이우스 젠티움. 국적을 초월한 만민법. 법의 목적, 본성과의 조화. 정의와 형평, 에퀴타스. 구체적 타당성 추구. 인간관.
모든 인간의 이성적 평등, 인권 개념의 맹화, 노예 및 약자 보호 규정 도입. 결론적으로 스토아 학파는 로마법의 보편성과 도덕적 정당성이라는 영혼을 불어넣었습니다. 랑케가 말한 과거는 과연 어떠했는가를 추적해보면 로마법이 1000년을 버티고 근대 유럽 법전의 모태가 된 배경에는 이 차가우면서도 정의로운 스토아의 이성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이제 스토아법 학파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봤고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뒤에 노마사 관련된 내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노마사 전에 뭘 했냐면 노마의 어떤 이제 그 권력 구조 관련된 내용을 잠깐 설명을 했었어요. 그 도표를 보여주면서. 그래서 요거는 제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 도표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뭐 대단한 설명 아니고요. 도표 보여주면서 대충 이제 짚고 넘어가는 정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는 각자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첨부해 놓을게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노마사 부분 이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인증번호는 80번입니다. 예, 80번. 예, 이렇게 있고요. 80번. 자, 그래서 여기 오늘 끝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뭐냐면 노마사 부분 이렇게 넘어가는 식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